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정치인과 소상공인, 기업인 등 2,1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출신은 7명이 사면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또 다우조선해양 비리로 실형을 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에 연루된 정용선 전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인은 12명이 사면됐는데 횡령 배임과 경영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유죄가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 관련 불법 행위자로는 6명이 사면됐고 이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사찰로 실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제대 대상자 81만여 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걸 두고 정치권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면권 남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김 전 구청장은 공익 제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지 석 달 만에 단행된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을 사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2달 뒤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거론하며 선거용 꼼수 사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고발한 김 전 구청장을 신속히 사면, 복권한 데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건데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면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야권의 사면권 남용 주장을 맞받았습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공익 제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당시 수사관이 얘기했던 일들이 다 하나둘씩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유죄 판단이 돼서 범죄자가 돼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중요한 진실을 어느 누가 고백하겠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만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지 등을 놓고는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당규에 따라 일단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과 함께 복권돼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김 전 구청장도 사면 명단 발표 직후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서울 강서군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은 벌써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원인 유발자를 다시 공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 서울 서남권의 요충지를 되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 가운데 이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는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연례 합동훈련을 통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군사훈련 정례화.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도발 수위를 올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この日米韓この3カ国の戦略的な連携これを一層強化する 우리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훈련에서 가장 큰 수요는 미사일 대응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3국 간 연례 군사 훈련은 세 나라의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해 탄도미사일을 추적,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3국 정상은 요격의 사각지대를 없애 단계별 미사일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할 새로운 요격 미사일 개발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특히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한층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부각될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간 화해와 한미일 공조 강화가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캠페인과도 연계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다른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이는 이 3국 연례 훈련에는 미사일 추적과 파괴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3국 합동 군사훈련의 연례 개최, 3국 정상회의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례 군사훈련은 3국의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의 상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한라인 개설과 위기 시 협의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가 어떤 곳인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시설로 세계 외교사에서 중요한 협상과談판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4월 미국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골프카트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 앉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두 정상이 우위를 과시한 장면으로 남아있는데 한국 대통령 최초로 이곳에 초대된 사례로 화제가 됐습니다. 미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협상과談판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1943년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가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2차 대전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959년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후르쇼프 소련 서기장은 여기서 미소 군사 대결 지향에 합의했습니다. 1978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정상을 초청해 평화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친목을 도모하며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휴양을 같이 하는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캠프 데이비드의 발을 내딛는 순간서부터 침묵의 시간이 시작한다고 생각이 돼요. 바이든 정부가 캠프 데이비드의 해외 정상을 초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초대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연대를 과시하는 동시에 안보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와 기업, 대학과 지자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쓴 군과 경찰, 소방 등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는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 신문이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라고 썼다면서 이런 평가에 유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책임을 따지겠다면서 전방위적인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조사 인력 등을 확정해서 이르면 다음 주쯤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이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건 지난 2017년 8월입니다. 준비 기간이 무려 6년이나 있었지만 핵심 무대인 야영지 상태는 생존 게임처럼 처참했습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일간의 잼버리 공식 일정이 끝나자 감사원이 곧바로 전방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내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잼버리 관련 모든 기관을 들여다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은 빠짐없이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잼버리 유치부터 마무리까지 지난 6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회 준비를 이끌었던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원부처도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컨트롤타워 부재가 준비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나머지 공동위원장들의 책임 여부도 가릴 전망입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는 단연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모두 1,171억 원이 투입됐는데 인프라 구축비는 39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원들에게 원성을 샀던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는 130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이미 확보한 예산도 쓰지 못하고 조직위가 추가로 돈만 더 요구했다는 지적도 점검 대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수십 번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여부를 따질 거로 보입니다. 감사 기간이 길고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 감사 대상만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조사 인력 규모 등을 서둘러 확정해 이번 주 안에 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 후에 불거진 전라북도 책임론을 두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전북도민과 새만금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 브리핑에서 진실은 정부와 조직이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위의 모든 예산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그 예산은 조직위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집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또 새만금은 노태우 정권부터 30년 넘게 추진한 국가사업이라며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끌어오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대회 부실 논란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는 건 아닌지 여가부 내부는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8월에. 지금 10달 앞두었습니다.
과연 주무부처가 사라진 조건에서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대회 기간 내내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설 부족과 위생 문제가 이어졌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비판을 샀습니다. 게다가 책임자인 여가부 장관은 실언으로 비난을 자초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기야 여당 안에서조차 여성가족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국 대회가 끝나자마자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하면서 여성가족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책임론으로 촉발된 비판 여론이 자칫 여가부 폐지론에 다시 불을 붙이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실패에 대한 여성가족부 책임론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잼버리 대회와 이동관 후보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등 3대 뇌관이 국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책임을 따질 내일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는 8월 임시국회 신경전의 서막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전라북도의 준비 부족이 원인이라는 여당과 잼버리 관련된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예산을 썼느냐, 또 예산을 쓰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현 정부가 치른 행사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됐는데도 남탓만 한다는 야당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항의하는 또 실망하는 고객들에게 맛집의 전 주인을 탓한다고 해서 지금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야 설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방탄국회 연장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을 위해 당과 국회를 소모적인 분란으로 몰아넣는 일을 그만두고 이에 맞서 야당은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은 물론 방송장악 의도 등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여론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방송장악의 핵심으로 꼽은 이를 오늘날 방통위원장 자리에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여당도 엄호에 나설 방침이라 기싸움은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 역시 전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사건을 누가 은폐 조작하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불량한 수사 결과를 손바닥 뒤집던 엎은 것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인사들의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사흘간 숨가쁘게 국회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8월 임시국회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염수 관련 사안은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방류 저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북 그리고 대중정책의 방향 등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도 엇갈린 평가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밖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등 다른 쟁점 법안도 산적한 터라 자칫 교권 침해 문제나 수해 방지 대책 등 비쟁점 법안들이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젯밤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안에 대한 대통령 제거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에는 정부 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방통위는 먼저 남 이사장 측이 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을 표결했는데 김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대1로 부결됐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안건이 기각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과 정의사 해임안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가 이뤄졌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전 수사단장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수사단장은 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예고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첫 입건할 당시의 혐의는 집단항명 수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상병 사건 조사 자료를 박 대령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 형법상 집단항명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단순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혐의가 바뀌면서 박 대령의 부하였던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은 혐의를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외압의 주체인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은 대신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좀 정식 접수되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것이고. 연일 항명과 외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대령 측은 TV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라 열리게 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주심 판사를 향한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는 건데요. 법원까지 나서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이 지난 2017년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쓴 SNS 글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건데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현역 의원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뛰어넘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담당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까지 폭로되는 등 신상털기식 공격이 도를 넘자 법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재판 절차 진행과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 사법 독립이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을 힐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판사가 특정 연구회 출신이란 사실과 다른 공격이 이어졌고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보복성 재판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판사에게 십자포화를 퍼붓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사법 독립은 공연불에 그치고 법관들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관들이 사후에 어떤 개인적인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치의 실패로 이어지겠죠. 법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뒤에도 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공격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정지석 의원은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이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했더니 10대 마약 사범의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팔랐습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교육을 올해 처음 시작했을 정도인데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범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성대마를 유통한 일당의 총책이 집에서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일당은 모두 4명, 이 가운데 모집책으로 활동한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0대들은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또래 9명에게 피우게 한 뒤 중독되면 더 팔 계획까지 짰습니다. 과거엔 10대 마약 사범 대부분이 마약 성분 다이어트 약을 사고 파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유통에도 가담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는 겁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10대는 모두 602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규모가 3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평균 1.5배가 늘어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유독 빠른 증가세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10대 마약 사범 급증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들어 경찰이 포착한 마약 거래 5건 중 1건이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과는 틀리게 생물질이 아니라 액상 물질이나 아니면 그 전자담배 같은 걸 카트리지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레크레이션처럼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10대 마약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재활교육도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다만 10대의 경우 교육에 참석하려 해도 학교 수업을 빠지면 주변에 알려지게 돼 참여율이 낮고 참여를 강제할 방법도 따로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일단 학교나 이런 데 알려지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또 학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경찰은 하반기에도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하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청소년을 상대로 예방교육에도 나서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 연령대만 교육할 게 아니라 출산을 앞둔 부모와 어린이에게도 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부천 오정경찰서 인근 수도권 전철 서해선 지하철 집수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수정과 연결된 지하철 환풍구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집수정은 지하수 등을 모았다가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4대와 인력 92명을 투입해서 3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 양양군 현남면의 해수욕장에서 서핑하던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와 소방구조대가 2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긴 채 PC방을 찾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30cm의 흉기가 든 우산을 들고 PC방을 찾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PC방 주인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산 속에 든 흉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면서도 흉기로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교권보호 대책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동시에 교원을 직위 해제하던 관행도 바꾸고 학생 인권 조례는 교권 관련 내용을 보강해서 개정하도록 지원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의 DNA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은 아이 담임에게 자신이 민원을 통해 담임을 교체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관행을 악용해 자기 자녀를 특별 대우하도록 협박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책임이 큽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이 같은 악용 사례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고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교사의 직위 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혐의 조사나 수사는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 등 심각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학생 인권과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해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꾸리고 교원 개인 전화나 SNS를 통한 민원 또는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최종 대책은 이달 말 제시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엔 여야정과 교육감 등 4자 협의체가 한뜻으로 나서고 있어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온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때도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번엔 다를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가 없고 또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LH 사장이 내린 조직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데 이어 전수조사 대상 누락과 철근 누락 아파트 은폐 의혹까지 부실 시공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부 보고 체계마저 부실했던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 사장은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자리 나눠 먹기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축 토목도 못 보는 토목직이 이걸 맡고 있어요. 이거 뭐냐? 대표적으로 L과 H가 저기면서 이 자리는 네 자리, 이 자리는 L 자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불과 2년 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해체 수준으로 환골 탈퇴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직 인원을 20% 이상 줄이겠다던 목표와 달리 700여 명을 감축한 이후 올해까지 8%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전관예우도 그대로입니다. 규정은 퇴직자가 속한 업체와 5년 이내 수의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정관업체 18곳과 지난 3년간 맺은 수의 계약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LH는 이번에도 고강도 혁신을 공언했습니다. 민간 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설계와 시공을 직접 맡지 못하게 하고 감리 선정도 외부에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업무를 이관해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정 기능을 잃은 LH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이번에 무량판 구조와 관련된 그 사건은 아마 도덕적 해이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면은 결국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조조정하거나 자정할 수 있는. 오는 10월 나올 혁신안이 또다시 공연불에 그치는 건 아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인데 금융당국은 증가세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넉 달째 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오름 폭입니다. 갈수록 늘면서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 같은 오름세에 잔액 기준 가계빚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달 연속 급증하면서 전체 빚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만여 건에 그쳤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부터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높은 금리가 변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6월까지 계약된 주택 매매 거래가 있어서 2-3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 실행으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은행의 주담대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은 있죠. 여기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감소세까지 주춤해 가계빚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넉 달째 늘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한 금융당국은 아직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증가세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네 번째 형사기소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초반 판세를 가를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의 한 행사장. 미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용기를 동원해 요란하게 등장합니다. 네 번째 형사 기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녀 사냥이라고 일축합니다. The whole thing is a fake. It was put out by Biden, and they put it out because they can't win an election the fair way. It's all called election interferen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입니다. 조지아주 검찰은 장장 2년 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배심 증인 신문을 거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3차례나 기소된 상태입니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회사 기록 조작, 국가기밀 문건의 불법 반출, 선거 사기 모의 등의 혐의입니다. 역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차남의 탈세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특별검사 수사 체제로 전환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했습니다. It really begins to feel like it's a two-justice system. I mean, I've watched Hunter Biden and what the federal government tried to give him pretty much immunity till a judge said no.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될 내년 미국 대선에서 양당의 유력한 두 후보를 둘러싼 유례없는 사법 리스크가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 정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달러, 우리 돈 2,6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패트리엇 미사일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탄약,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하면 언제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은 그렇게 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와 단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의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째 화재 진압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길을 빠르게 확산시킨 데다 소화전에 물까지 부족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불에 탄 야자수를 따라 잿더미가 된 주택가가 이어집니다. 하와이 왕국 수도였던 라하이나는 처참하게 주저앉아 전쟁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화재 당시 탈출 행렬을 박제한 듯 뼈대만 남아 버려진 자동차들이 도로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주일째 화재 진압이 끝나지 않은 지역에선 땅속에 숨은 불씨까지 찾아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심하게 불에 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들로 수백 경까지 동원됐습니다. 당국은 이런 속도면 하루 1-20명씩 사망자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수색 작업이 언제 끝날지, 전체 희생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efer you to the state for what they think the total estimate will be. It is extremely hazardous. There are structures that are partially standing that engineers have to clear first. 화재 당시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이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뒤에는 소화전에 물이 부족해 불길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화전 물줄기가 분무기 같았다는 소방대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화재 당시 시속 130km에 달하는 허리케인이 불길을 쏜살같이 번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81 miles per hour across that part of the island. And that meant that fire traveled 1 mile every minute, resulting in this tragedy.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에 주택이 있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직접 구호품을 나르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반면 힐튼 호텔 상속자인 페리스 힐튼은 관광 자제 요청에도 마우이 섬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화재 참사를 입은 마우이 섬의 지금 희생자 수색과 구호 활동이 우선이라며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의 재해가 잇따르면서 세계 보험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빈도는 잦지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홍수, 산불, 폭풍우 등 2차 위험으로 분류되는 보험 손실 규모가 최근 몇 년 새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보험사 스위스리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류성 폭풍의 피해액이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500억 달러의 7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남미 아르헨티나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세 자릿수까지 올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현지 시각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21%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97%에서 118%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대에서 90년대 경제 대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10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롱레인지의 가격을 299만 9,900위안으로, 모델 Y 퍼포먼스는 349만 9,900위안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두 모델의 가격 인하 폭은 14,000위안, 우리 돈으로 256만 원 수준입니다.
네, 광복절인 오늘 찌는 듯한 무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오늘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 광주는 무려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7호 태풍 라는 오늘 오전 6시 일본 오사카 남쪽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또 만조 시각대에는 저지대 침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춘천 31도, 대구 33도가 예상되고 강릉과 포항은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